예, 안녕하세요. 오늘 정신을 소개할 지적 시간입니다.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 28페이지 제논의 역설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잭은 그 제논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제논이 운동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 역설을 썼는데, 사실 제논이 쓴 그 역설들은 대상 A가 실존한다는 것과 주체가 자기 참조 운동을 반복하면서 그 대상 A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항상 실패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은 제논의 역설 들어가겠습니다. 제논이 운동과 다수의 실존에 대한 가설을 반박하려고 사용한, 다시 말해 운동을 확언함으로써 초래된 부조리한 결과들을 통해 단일자, 불변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려고 사용한 역설들은 여기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더욱 특별한 관심을 유발한다. 제논의 네 가지 논증, 아킬레스와 거북, 움직이지 않는 화살, 이분법, 경기장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논리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문학적 기술에 속한다. 이것은 장클로드 밀레리의 뛰어난 허구적 검출에 의해 증명됐다. 제논에게 참조가 된 문학적 사례들의 정확하고 특별한 성격을 살펴보자. 거북 또는 헥토르를 잡는 데 실패하는 아킬레스라는 가장 유명한 역설을 보자. 밀레리에 따르면 이 역설은 일리아드의 다음과 같은 구조를 참조한 것이다. 그래서 꿈속의 남자는 도망자를 추적하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도망자는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보다 더 멀리 달아나지 못한다. 그처럼 아킬레스는 그날 헥토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주에서 헥토르에 이르는 데 실패한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이러한 역설적 관계 안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꿈의 장면을 어떻게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꿈속에서 우리는 대상에 쉼없이 접근하지만 대상은 계속 거리를 유지한다. 락강이 이미 강조한 대로 아킬레스가 거북을 앞지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거북을 추월할 수도 있고 그의 뒤에 놔둘 수도 있다. 그가 거북에게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은 접근 불가능하다. 대상이 접근 불가능한 이유는 대상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상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상을 나의 상징적 질서 안에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항상 놓침이다 그랬습니다. 대상은 항상 놓침이다. 주체는 놓침이에요. 항상 놓친 일정한 한계다. 이게 대상의 위상이죠. 대상은 너무 이름과 너무 늦음 사이에 위치한 항상 놓친 일정한 한계이다.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안에 잘 알려진 행복의 역설을 떠올려보라. 행복을 너무 열정적으로 쫓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앞서게 되고 행복은 뒤에 남는다. 한마디로 제논의 이 역설의 위상은 우리를 벗어나는, 우리의 접근 자체를 피하는 욕망의 대상의 역설적 위상이다. 행복을 너무 열정적으로 쫓아가면 행복은 우리 뒤에 남게 되는 거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대상. 대상을 소유하는 것과 점유하는 건 다르죠. 대상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점유할 수는 없어요. 대상을 진정으로 내가 누린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상징적 현실 안에, 상징적 질서 안에 대상을 위치시키는 것인데, 대상은 나의 상징적 질서를 항상 벗어나는 것이죠. 항상 벗어나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 같은데 점유하지 못하고, 내 상징적 질서 안에 포섭한 것 같은데 내 상징적 질서를 항상 미끄러져 달아나는, 이것이 이제 대상의 역설적 위상이죠. 그리고 제논의 다른 역설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매 순간마다 공간에 정해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날아가는 화살의 역설에 대해서 밀레르는 오디세이 안에서 모델을 발견한다. 즉 헤라클레스는 빈 활을 잡았다. 줄에 화살 하나를 걸고 위협적인 시선을 사방에 보내며 언제든지 쏠 것처럼 보였다.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쏘고 화살은 떠난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반복된 방식으로 일어난다. 화살은 끊임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살은 그것의 운동 자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운동 자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일정한 공간을 뚫고 나가지만 그 공간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공간 안에 화살은 멈춰 있을 뿐이에요.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다시 여기서 잘 알려진 꿈의 경험을 어떻게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다. 운동의 꿈이다. 꿈속에서 격렬히 움직여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고정된 장소 안에 막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끼어있다. 꿈속에서 사물은 운동 자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꿈속에서 아무리 내가 뛰어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뛰어도 제자리에서 마치 움직임 속에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정지하고 있는, 운동 자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우리도 쉼없이 똑같은 몸짓을 반복하고 그 행동이 다시 완수돼도 그것의 효과는 취소된다. 밀레르가 말한 대로 이 에피소드의 장소는 무의미하지 않다. 사람들은 지옥에 있고 율리시스는 거기서 고통을 겪는 일련의 유명한 인물들을 만난다. 탄타로스, 시시포스, 그들은 쉼없이 동일한 몸짓을 반복한다. 근데 이 동일한 몸짓의 반복이 결국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욕구와 요구 사이의 락강의 구별이 몸 안에 들어간 고통,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갈증 안에 담긴 요구는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갈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사랑의 요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만족돼도, 물질적인 욕구가 만족돼도 항상 찌꺼기가 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이 남는 찌꺼기가 욕망이죠. 여기서도 갈증이라는 욕구가 물은 채웠지만, 그러나 그 갈증 안에 담긴 요구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지속되는 것이죠. 시시포스의 바위는 우리 주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는 돌을 언덕 꼭대기를 향해 밀었다. 그러나 그가 용마루를 넘으려 할 때 돌의 무게가 그를 뒤로 끌어내렸다. 다시 파렴치한 돌은 평지로 굴렀다. 이 시시포스의 이 반복, 충동이죠. 이분법이라 불리는 세 번째 역설의 문학적 참조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X의 간격을 다 지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에 이 간격의 절반을 지나가야 하고 무한히 절반의 절반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 시시포스의 경우 언덕 꼭대기는 일단 도달하게 되면 멀어지고 다시 이동한다. 목표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 목표가 다시 물러나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선분의 반을 갔는데 또 반을 가고 결국 선분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가야 할 모든 길을 일단 다 지나오면 절반밖에 오지 않은 것임이 밝혀진다. 시시포스의 활동의 진정한 목표는 길 자체이다. 그것은 바위를 올리고 떨어지게 내버려두는 순환운동이다. 어떻게 여기서 충동에, 그것의 진동에, 그것의 순환운동의 기초적 상황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동의 진정한 목표는, 그것의 표적은, 그것의 조준된 끝, 고울이 아니다. 그것은 이 순환되는 회귀 외에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충동의 진정한 목표는 대상에 닿는 게 아니라, 바로 표적에 닿는 게 아니라, 조준된 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고울을 향해서 가는 이 순환회귀, 이것이 바로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은가 닿는 거죠. 그냥 충동은 닿질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욕망도 대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실제로서의 대상의 아바타를 닿는 것이지, 아바타에 닿는 것이지, 실제로서의 대상에는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욕망도.
그러나 욕망은 끝이 있어요. 물론 그 끝이라는 지점에서 또 다른 끝을 향해 나가긴 하지만 끝이 있어요. 그러나 충동은 끝을 회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순환운동이죠. 이 순환하는 것이 충동의 목적이에요. 충동의 목표예요. 마침내 마지막 역설이다. 경기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동등한 무게 덩어리들, 다른 동등한 무게 덩어리들을 따라서 경기장 끝에서 하나의 줄이 시작되고 중간에서 다른 줄이, 주어진 시간의 절반은 2배와 같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어떤 무게가 갈 때 여기서 6초가 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끝에서 동등한 속도로 동등한 돌이 날아올 때 얘들이 만나는 시간은 3초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3초 뒤에는 얘들은 어떻게 되죠? 6초라는 거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6초라는 거리를 3초에 돌파해서 만나고 다시 3초 만에 6초라는 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간의 절반은 2배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톤의 일반화된 문장을 다시 사용하자면 절반은 전체보다 더 크다. 물체가 작아질수록 그것의 충격량이 강해지고 커지는 경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감소할수록 나머지가 더 커진다. 나치의 담론 안에서 유대인, 대표적인 리비도의 대상인 유대인의 형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유대인을 제거하고 말살할수록 남아있는 자들은 더 위험해진다. 욕망의 무서운 대상을 멀리 밀어낼수록 그것은 주체 앞에 공포감을 주며 더 나타난다. 물체가 작아질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스러운 유대인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 유대인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지는 것이죠. 남은 대상으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공포는 커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치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드러나는 일반적 결론은 제논의 역설들이 완전한 가치를 갖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영역의 작동은 제논이 제시한 운동의 역설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것은 욕망의 대상의 역설 또는 욕망의 대상의 영역이다. 주체가 자신의 욕망의 원인 대상과 맺는 불가능한 관계의 영역이고 대상은 점유가 불가능해요. 대상은 나의 상징적 질서 안에 포획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 대상을 훑어보는 충동의 영역이다. 점유하지 못하고 그냥 도는 것이에요. 단일자의 지배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제논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배제된 영역으로 권리를 상실했다고도 말하고 싶어지는 영역은 충동과 충동이 훑어보는 대상의 실제이다. 제논이 얘기하는 운동은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것이죠. 도는 거예요. 계속 화살은 가야 되고 정지하면서 가고 정지하면서 가고 반절 이건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네. 아킬레스가 거북을 끝이 없이 쫓아가도 잡을 수 없는, 합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상을 훑어보는 충동의 영역에 불과한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은 대상을 훑어보는 충동의 영역이다. 운동 자체가 목표라는 것이죠. 운동 자체가 목표예요. 대상을 훑어보는 운동 자체의 그 원한 운동. 이것이 그 운동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제논은 이것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운동은 자기 소멸 운동을 하면서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소멸 운동 속에서 향유가 있는 것이죠. 단일자의 지배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제논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배제된 영역으로 권리를 상실했다고도 말하고 싶어지는
영역은 충동과 충동이 훑어보는 대상의 실제이다. 대상 A의 이 배제는 철학의 장을 그처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대상은 철학적 고려가 위치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 고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철학적 고려를 저버리는 대상이다. 대상 A의 이 배제, 이 미끄러짐, 철학적 고려에서 미끄러지는 이 부분, 이게 대상 A죠. 그래서 제논이 불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운동이 실존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 역설들은 최초의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 단일자의 실존에 대한, 불변의 존재의 실존에 대한 확언의 다른 측면이다. 운동이 실존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제논의 역설들은 결국은 단일자의 실존, 불변의 존재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 소멸 운동의 하나의 다른 측면이었다 이거죠. 자기 소멸 운동을 통해서 단일자를 증명한 것이, 텅 빔으로서의 단일자, 구멍으로서의 이 절대자, 불변의 존재, 자기 소멸 운동, 운동의 자기 소멸 운동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낸 것이죠. 대상 A는 순수한 거칠의 실질 없는 공상적인 존재, 아무것도 없음에 약한 실증화이며 동시에 단단한 실제적 핵이고 상징화를 좌초시키는 돌이다. 이것이 철학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철학은 거칠의 거짓된 겉모습을 배제 축출하면서, 다시 말해 진정한 존재와 거칠의 사이의 분리선을 그리려고 하면서 진정한 존재에 도달하려는 노력 자체에 의해 실제를 잃는다. 여기서 지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철학적 운동이 바로 제논이 얘기하는 운동의 없음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느냐 이거죠. 실제를 배제시키는, 그 대상 A를 배제시키는 철학 운동이 대상에 이르지 못하는 제논의 운동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제논의 운동도 대상에 이르지 못하고 철학적 고려도 대상에 이르지 못하고 대상을 축출시켜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철학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실제적 핵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죠. 실제적 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겉모습에 물러나고 거칠의 힘에 굴복할까봐 무서워하는 역설적 형식을 갖는다. 왜냐하면 공포를 주는 면이 있는 순수한 거칠에는 우주의 존재론적 일관성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실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야 철학적 이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를 도입하면 철학적 이론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실제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결에게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따라서 제논의 역설들에 대한 그의 독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한다. 제논의 발명은 충동의 역설적 순환을, 즉 작아지는 것 자체에 의해 커지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 자체 안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대상에 의해 역설적 지위를 배제하는 것이다. 운동과 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제논의 역설은 이 대상 A를 지금 배제하고 있다 이거죠. 대상 A의 역설적 지위를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철학적 고려의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논의 다수의 운동이라는 역설이, 제논이 발명하는 그 다수의 운동, 그것은 바로 철학적 고려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어쩌면 그렇게 실제라는 대상 A를 배제시키고 그 대상 A의 역설적 지위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 안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실제적 대상의 역설적 위상을, 불가능한 대상의 역설적 위상, 실제적 대상의 역설적 위상을 욕망의 원인 대상에 대한 주체 환상적 관계를 매우 간결한 방식으로 한정시킨다. 즉 제논의 역설이라든지 철학적 고려라는 것은 결국 실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리고 주체와 그 대상 간의 관계를 갖다가 한정시키는 일을 할 뿐이다. 어떻게? 결의의 주체는 대상을, 욕망의 원인 대상을 지향한다.
그것은 접근 불가능하고 실제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닿으려는 끊임없는 운동을 하려는 주체의 충동을 유발시키는 어떤 대상이다. 주체의 충동적 운동이라는 건 바로 그 대상 A 때문에 일어나는 그 반복 운동이다. 그 대상 A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체에게 욕망과 충동의 원한 구조를 그 운동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상 A다. 근데 제논의 운동의 역설과 철학적 고려는 그러한 중요한 대상 A를 배제시켜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논의 역설을 했고 다음 시간에 대상의 상실로서의 진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